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들이 셋인 집의 둘째입니다. 형과는 5살 차이가 나기에 어려서부터 나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과는 1살 차이라 친구처럼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잘 지내었습니다. 동생과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한 방을 썼지만 형과는 처음부터 방을 각자 쓰기도 했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형은 이미 6학년, 제가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이었기에 매번 손잡고 함께 등하교하던 동생과는 심리적인 거리감도 큰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부장적이었던 집안 분위기 때문에 형은 늘 우리 가족들에게 대접을 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냥 제 기억에 처음부터 형에게는 되돌아도 안 되고 형은 아빠가 없을 때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했고 가장 좋은 건 형이 해야 한다는 교육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차별이라는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저랑 동생이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서 형이 주는 옷 물려 입고 형이 쓰다 질리는 거 서로 가위바위보 하면서 나눠 갖고 형이 쓰던 덜그럭거리는 마이마이를 요일을 정해서 학교에 가져가는 등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었습니다. 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했지만 성적이 부족해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했고 저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할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수능도 잘 받고 응시 운도 좋아서 올려서 쓴 학교에 추가 합격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형이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던 모양이에요. 저희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엄마가 너희 형이 그 학교 가고 싶어 했던 거 몰라? 너는 하필 거길 써서 붙었냐? 아휴, 우리 큰아들 얼마나 속이 상할꼬. 대학에 합격해 기쁜 나에게 이게 할 말인가 싶으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1년 뒤 동생은 고려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형 기죽이지 말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과 잠바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집에선 학교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죠. 형은 한 번씩 집에 올라올 때면 가끔 학교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좋은 학교 다닌다고 유세를 떠냐며 거침없이 비난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둘 다 형 앞에서 학교 이야기 하지 마. 안 그래도 취업 준비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니들 잘났다 이거냐? 사실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 별거 없었어요. 동생이랑 너희 학교 축제에선 뭐 하냐, 언제 하냐, 구경 가도 되냐,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형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았고 6개월 만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졸업을 하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저는 식품 관련 대기업에 들어갔고 동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형과 부모님 그리고 저와 동생이 이렇게 피가 나뉜 것처럼 늘 냉랭했어요. 취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걸요. 형보다 좋은 학교를 갔고 형보다 나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유가 가족 간의 사이를 서먹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형 눈치 보기 일쑤였고 저와 동생은 가족 모임에서 회사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으니까요. 과장을 조금만 더 하자면 피곤한 척도 못했어요. 피곤하다고 하면 좋은 회사 다닌다고 유세에 떤다 말을 들을까 봐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느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 왔기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나 혼자만 느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되었는데 결혼 후 내 가족인 아내와 아이들이 겪게 되니 참 힘들더라고요. 형은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없었기에 집도 부모님이 신혼집을 전세를 얻어주었고 차도 아버지가 뽑은 지 3년 된 차를 주고 아버지는 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둘 다 1년 차이로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는 사내 커플이었고 저와 아내는 5년을 만나온 대학 동기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형수님과 비교해서 재수 씨의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너희 형수 앞에서 잘난 태도 하지 말라고 그래. 알았어?
자고로 집에서 첫째가 바로 서야 하는데 괜히 기 죽이지 마. 안 그래도 너 형 버는 거 변변찮다고 생활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저희가 신혼집을 얻을 때 신혼에 32평에 뭐가 필요하니? 둘 다 일해서 밤에 잠만 잘걸. 적당히 20평대로 해라. 아이, 너 형보다 좋은 집 살면 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좀 생각 좀 해.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내와 의논 끝에 적당한 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잘 마무리했는데 동생 결혼할 때는 재수 씨의 출퇴근 때문에 강남에 집을 얻어야 했고 그 일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형, 아니 엄마 말로는 우리가 강남에 집을 얻으면 큰형이 속상해할 거라는데? 에이, 무슨 말 했을 줄 알겠다. 뭐라고 하지? 그냥 기 죽인다고? 오, 그런데 여자친구는 강남에서 쭉 살아오기도 했고 평소를 줄여서라도 강남에 집을 얻을 거래. 출퇴근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우리도 그때 한바탕 했잖아. 32평 계약하려고 했더니 형 집보다 큰 집에서 살지 말라고. 아무튼 우리야 너희 형수가 이해해주고 이래저래 맞춰줬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서로 상황에 맞게 사는 건데 언제까지 형이랑 형수님 눈치 보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형이 도와줄게. 재수 씨 집안이 좀 넉넉하다 보니 보는 눈과 기준이 우리와 좀 다르긴 했어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이니만큼 결혼식은 호텔에서 예단도 기억할 거 제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수님은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건지 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집안 모임에 잘 보이지도 않았고 엄마 말로는 형수님이 능력이 없는 형의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다며 너희들 와이프 단속들 똑바로 해라. 특히 막내. 가족 모임 올 때 샤넬인지 뭔지 명품 가방 들고 오고 그러지 말라고 해. 꼭 그렇게 잘 사는 티를 팍팍 내야 한다니. 큰애가 너희 형을 아주 달달 볶는단다. 아휴. 가족끼리 적당한 선 지키면 좋죠. 누구 하나 너무 유세 떨고 배려 안 하면 속상할 만한데 재수 씨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일상이고 살아온 대로 한 것뿐이지 절대 눈꼴 시거나 지나친 건 없었어요. 그걸 중간에서 신경 써야 하는 저와 동생이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 모임이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동생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지 결혼 2년 만에 대출도 다 갚고 전세가 만료될 즈음 작은 아파트를 계약해서 자가 매매를 했습니다. 반면 우리 부부는 꾸준히 청약을 들면서 자가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2년 전 저희 장인 어른이 암에 발병을 하였고 운영하던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였어요. 강원도 고향집에 집을 지어 내려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재수 씨의 형부가 대학병원 의사여서 다행히 도움을 받아 잘 수술도 하였고 치료도 하고 회복을 해 나갔습니다. 이후 명절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재수 씨가 저희 장인 어른의 건강을 묻더라고요. 덕분에 잘 회복되고 계세요. 안 그래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죠. 병원 가실 때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약을 좀 빨리 해야 하거나 하루에 검사를 다 했으면 싶을 때 형부가 일정 조율해 준다고 연락하래요. 아니야, 동서. 이번에 신세 많이 줬어. 덕분에 부모님들 수술 일정 빨리 잡을 수 있었고, 이번 동안에도 동서 형부 되시는 분이 종종 들여다봐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 우리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자 형수님이, 참, 어디 의사 가족 없는 사람은 대화해도 못 깨겠네. 라며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와 재수 씨를 흘겨보면서 눈치를 주고 형님은 기침소리를 내면서 가자, 짐 챙겨. 그러자 어머님이 벌써 가게? 왜? 저녁도 먹고 가지. 라며 형과 형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또 형님 부부의 심기를 건드렸나 싶으면서도 사실 이런 일상 이야기조차 형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해야 하는 게 무슨 가족인가 싶어서 화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이후 장인 장모님께서 앞서 마련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시면서 서울에 살고 계시던 45평 아파트를 저희 가족에게 전세 들어가 사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말은 전세이지만 나중에 아내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시겠다며 교통, 학군지 등이 좋은 만큼 오래 산다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가 사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당신들께서 이제 전원생을 하러 내려가시면 서울에 언제 다시 올라와 살겠느냐고, 자식이 하나인데 이 재산 다 누구 주겠느냐고 하십니다. 이후 저희는 장인 장모님의 제안대로 하기로 했고, 저희 지금 사는 집에 묶여있는 전세금을 빼서 모두 들을 요량이었는데, 장인 장모님께선 그렇게나 많이는 필요도 없다며 그 절반만 맡겨두는 셈 치고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 리모델링 하기 위해 견적도 받고 오래된 가정 가구는 바꿔야 했기에 주말이면 함께 보러 다니곤 했는데 저희의 이사 계획으로 형네 부부가 싸워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한다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는 진짜 우애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냐? 너희는 맞벌이 하면서 충분히 살만하잖아. 애도 하나이고. 지금 사는 집 주인도 2년 더 살라고 했다며. 전세금 안 올려줘도 된다고. 너희 형네 봐라. 애가 둘인데 아직도 주택 전전하면서 사는 거?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냐? 막내는 철이 없다고 쳐. 부잣집 딸내미로 켜서 남 배려할지도 모르고 저희들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니 내가 막내한테는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너희까지 이러면 큰애들 상실감이 어떻겠어? 엄마, 언제까지 형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사 가지 말라고요. 견적도 다 받아놨고 장인 장모님 내려가시면 바로 공사인데 왜 이러세요? 나도 이 사람한테 미안해요. 매번 형네 때문에 눈치 주시니까. 얘 봐라. 말을 해도 지금 뭐라는 거니? 눈치를 내가 언제 줘? 당연히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우해줘야 하는데 너희 처들이 문제잖아. 둘째는 외동으로 자라서 막내는 곱게 자라서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가르쳐 주려는데 어쨌든 우리 집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너희 처갓집 리모델링 싹 하고 나면 너희 형네 들어가서 살게 해줘라. 그럼 너희 형이나 형수도 고마워할 거고 서운했던 맘 싹 사그러질 거야. 요즘에 둘이 어찌나 싸워대는지 내가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너희 이사 간다는 소리에 또 한바탕 했다더라고. 너희 형이 아주 큰애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필 이제 또 이사 간다고 난리냐고 그러더라고. 형 살리는 셈 치고 너희가 양보 좀 해줘.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집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 집이고 제가 아니라 아내에게 주는 집인데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래? 장인 장모님도 그 집 남한테 전세 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텐데 우리 편하라고 우리 보고 들어가 살라고 한 건데 그 집에 형네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야 네가 너희 장인한테 잘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이 집에 사는 게 좋다. 형 부부가 마침 전세 만료가 되어가니 형 부부에게 전세를 주면 안 되느냐고. 엄마, 거기 아파트 전세금이 얼마인 줄 알아? 형이 그 전세금 마련할 수 있대? 전세금? 너희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설마 사돈간에 전세금 다 받겠어? 그래도 서로 인세치를 해야 하니 지금 형 사는 집 전세금이 2억인가 하니까 그것만 받으시라고 하면 되지. 엄마, 왜 그래 진짜.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경우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 녀석아. 경우라는 게 있는 놈들이 평생 형을 밟고 서려고 하냐? 너희 형 봐라. 운 나빠서 대학 잘못 가서 평생을 저렇게 박봉에 고생하는 거 가엾지도 않아.
그게 우리 탓이에요? 그리고 형 자기 성격대로 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매번 힘들다고 그만두고 뭐해서 그만두면서 열심히 일할 의지가 없는 걸 그게 왜 우리 탓이고 가여워야 하는 건데요? 엄마, 이번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내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웃긴 놈일세. 내가 못할 부탁했냐? 아니 제 필주 안타까우면 동생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일이야. 막내 놈처럼 지들만 알면 부탁도 안 해. 말도 안 되는 엄마의 제안을 이런 치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대로 이사를 준비했어요. 엄마는 끝까지 당신의 부탁을 안 들어줄 요량이냐며 전화를 해대시더니 결국에는 형 아파트로 이사가게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형제 좋은 게 뭐냐고 하면서요. 대체 형제 좋은 게 뭘까요? 그래서 대체 형제 좋은 게 뭐냐고. 그간 우리는 형을 위해서 자이든 타이든 나름의 배려와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형에게 그 어떤 것도 받아본 적도 배려를 느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인 형이 안타까워 더 그러는 것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결혼에 자식을 두고 마흔이 훌쩍 넘은 무능력한 형을 아직도 두둔하며 감싸기만 하는 부모님을 더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생도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부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의리라고는 없는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는 볼지 말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오면 무서워할 줄 아느냐고.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휘둘리고 형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부모님 그리고 형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씁쓸한 마음 지울 순 없지만 작은 것에서까지도 부모님과 형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서 동생과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형을 선택해 우리의 손을 놓았지만 우리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혼자가 아니라 동생과 함께라서요. 지금 이 상처가 바로 아물진 않겠지만 동생과 아내, 아이들과 함께 노력해서 우리들만의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